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6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이어야 한다. 우리가 자산을 정의할 때 따로 이 부분을 탁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맞는 말 같다 그죠? 일단 우리 키포인트 아니니까 답이 아니다 이겁니다. 넘어갑시다. 2번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겠죠? 남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 수정이익 이렇게 인식하면서 자산의 취득원가 처리해야 되겠죠. 3번 운수업의 미래 예상 수리비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이거 사실은 충당 부채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부채로 충당 부채라는 게 인식되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금액도 측정 가능하고 그런 요건이 필요했죠. 운수업의 경우 예상 수리비가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충당 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4번 부채는 채무, 금액, 시기가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 충당 부채 얘기죠. 그래서 확정 자체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그거를 장부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 맞는 거고 3번은 충당 부채 요건 아니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거 조금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답이 아니니까 넘어가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계속 반복드립니다. 키포인트가 답이 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1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이런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죠. 단기 금융상품 이런 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2번 요금불 당좌예금 맞죠. 그래서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다. 답은 2번 되겠네. 3번 통화대용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인지 이런 거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 이런 거 단기 금융상품이죠. 다만 만기가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만 현금성 자산으로 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3개월이라는 취득 당시 3개월이라는 언급 없이 그냥 단순히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원칙에 따라서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맞겠죠. 2번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급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정의법이 아니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 틀린 거니까. 3번 무형자산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적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개발비라는 자산 인식할 때도 이런 로직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적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각종 비용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거는 판단해서 그거는 영업이익에 영향 안 미친다라는 거 판단하는 게 키워드네. 매출액 영향 미치고 매출원가 영향 미치고 임직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오케이. 직원의 식비, 복리후생비니까 판매관리비.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업비 뭘로 처리합니까? 기타의 대손상업비라는 이름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럼 이거는 영향 미치지 않겠죠. 영업이익에는. 기부금, 영업 외 비용, 영향 미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만 영향 미치겠지. 위에 것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 를 통해서 답을 확인해 봅시다. 3,000만원, 마이너스 2,5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하면 240만원 나오네 답이. 그러면
답은 24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한다. 맞죠? 그래서 키워드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 이게 키워드죠. 이거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그냥 바로 그 효과를 반영시킨다.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우리가 요약했습니다. 2번.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는 애당초 재무제표를 다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소급법으로 처리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을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 재무제표를 다 고쳐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오케이, 이것도 맞겠고. 3번.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대한 오류는 애당초 재무제표를 다 고쳐야 되는 것이고 재무제표를 작년 재무제표, 올해 재무제표 비교식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무제표도 그에 맞게 제대로 고쳐가지고 공시한다. 재작성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3번도 맞겠고 4번. 충당 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한 것도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 아니겠죠? 이거는 추정치를 조금 더 합리적인 정보에 따라서 제대로 좀 정확하게 바꾸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겠지. 그래서 회계 변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오류 수정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제품 견적서의 인쇄비. 이거 뭡니까? 홍보와 관련해서 제조 다 끝나고 나서 물건 팔려고 드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겠죠. 이런 거랑.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2번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거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되 500번대 코드로 적어야 되겠지. 생산직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적되 500번대 코드 적어야 되겠지. 4번 원재료 운반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적되 500번대 코드 적는다는 거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제조 원가로 처리되는 건 맞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2014년도 1월 5일 영업을 시작한 A 회사는 2014년 12월 31일에 원재료 재고 5,000원, 제공품 재고 10,000원, 제품 재고 2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도에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이 회사는 2015년도 6월에 원재료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후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공장을 폐쇄했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 2015년도의 원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 해가지고 매출 원가와 제품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가의 흐름 문제겠죠. 그러면 2015년도 입장에서 총 계정 원장 3개 그려보면 되겠죠.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자, 총 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나는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이죠. 기초재고. 자, 2015년도 입장에서는 2014년도 12월 31일 재고가 기초재고가 되겠죠. 2015년도 입장에서는 원재료 기초재고 5,000원, 제공품 기초재고 10,000원, 그리고 제품 기초재고가 20,000원 이렇게 있었죠. 그랬는데 2015년도에 문 닫았다 이거 아닙니까? 재고자산 전부 처분해가지고. 그러면 원재료 기말 재고 0, 제공품 기말 재고 0, 제품 기말 재고 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얼마 투입됐는지 총 제조 원가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죠. 그럼 이걸 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말고 직접 노무비, 제조관제비 이런 정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원재료의 올해 사용분이 그냥 단기 총 제조 비용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5,000원이 단기 총 제조 비용 되는 것이고 5,000원. 그 다음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뭡니까? 왼쪽이 15,000원이니까 오른쪽 15,000원 돼야 되겠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000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35,000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순서 큰 거
매출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순서 맞는 게 매출원가 제일 크고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총 제조원가 순서로 되어 있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큰 순서대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 길게 뭔가 복잡하게 말 설명했지만 결국 원가 흐름 문제였다 이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자, 문제 8번. 다음은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품은 공통원가인 건물의 감가상각비의 배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래서 이런 원가 배분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인과관계 높은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단권 메뉴가 이런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하는데 요거 배분을 해야 되는데 뭐 기준? 당연히 면적 기준이 제일 합리적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면적 기준. 답은 3번 되겠다 이겁니다. 자, 문제 9번. 설악상사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000원입니다.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만 원 과소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 얼마인가?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산수입니다. 산수. 자, 실제 예정 배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원 곱하기 얼마? 몇 시간? 1,000시간. 그러면 200만 원만큼 예정 배부됐는데요.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얼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소배부래. 20만 원. 작게 배부된 거래. 그러면 실제 발생한 거 요거보다 더 크겠죠. 220만 원만큼이 발생했겠지 뭐. 답은 1번 되겠네요. 문제 10번. 완성품은 200개이고 기초 제공품은 없고 기말 제공품은 50개. 완성도 60%입니다. 가공비는 46만 원 발생했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없으니까 뭐 평균법, 선입선출법 구분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됐고 가공비는 공정 전말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원 달이 미만은 절세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투입 형태다. 그죠? 자, 이 경우 자, 물량 흐름 먼저 파악해 보면 기초 제공품 0이고요. 단기 투입은 얼마 되는지 제시 안 돼 있고 완성된 게 200개래. 그리고 기말 제공품 50개고 요거는 60% 완성도 된 거예요. 자,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모두 다 구할 수 있겠지만 재료비, 가공비 모두 완성품 환산량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가공비입니다. 가공비죠. 가공비. 자,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물었으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성된 거는 그냥 그 자체가 완성품 환산량 되는 것이고 50개 기말 제거에 대해서는 60%만큼만 완성됐으니까 가공비는 따박따박 균등하게 따박따박 투입되는 거니까 60%만큼만 투입됐겠지. 그래서 50개 곱하기 60% 5, 6, 30개만큼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지. 그러면 230개가 완성품 환산량 합계고요. 요거에 대한 원가는 얼마라고? 46만 원이라고. 그러면 46만 원을 230개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가 460050 나누기 230개는 단위당 2,000원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비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요거 물었으니까 가공비만 구했다 이겁니다. 답은 3번 되겠네. 그죠? 2,000개로서 3번. 됐죠? 자, 문제 치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세금 계산서 자체를 아예 발급 안 해도 되는 거래들 몇 개 배웠죠? 그겁니다. 1번. 택시 운송. 맞죠? 발급 의무 면제다. 2번.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 간주 형제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그래서 간주 공급은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빼고는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세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 거래의 경우 대부분은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필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같이
국내에 있는 사업자끼리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다만 영세율이 적혀있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 이 경우는 영세율이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답은 3번. 4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급 의무 면제 받다. 답은 3번.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할 판매, 적금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와 그 밖의 매매 계약. 엄청 길게 적었는데 어쨌든 재화의 공급 맞다는 겁니다. 전부 다. 2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엄청 긴데 제가 키포인트 말씀드렸죠. 가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즉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가 부담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했죠. 2번도 재화 공급 맞다. 3번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교환계약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저쪽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물건끼리 맞바꾸치기 하는 교환거래도 재화의 공급 맞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나도 끊고 쟤도 나한테 끊고 둘 다 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답이니까 4번이 답이 아니고 1, 2, 3번 모두 재화의 공급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읽어볼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그래서 경매, 공매 자체는 재화의 공급 맞는데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걸로 본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이겁니다. 자, 답 확인할까요? 답 4번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임대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 중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면세, 과세 구분하는 문제네요. 자,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임대. 자,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평소에 관계없이, 그죠?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다 면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용 토지의 공급.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경제 3요소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면세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용 토지의 임대.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과세라고 했죠. 왜? 현실적으로 월세 주는 거에 엄밀히 말하면 건물 빌린 것도 있고 토지 빌린 것도 있는데 그거를 토지 임대를 면세로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일일이 세금계산서 부분, 계산서 부분, 월세를 발라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실무상 적용을 위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면세 맞는데 임대하는 것은 과세다라고 했습니다. 과세. 지금 면세 찾는 거니까 요거는 다는 아니겠지.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는 거는 가와 나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답 먼저 찾는다면 1번이 답이 되겠지. 면세 찾는 거니까. 다와 라는 과세다 이거겠죠. 자, 라 확인해 볼까? 답 먼저 씁시다. 과세다 이겁니다. 국민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 사고 팔 때는 평수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아파트는 과세고 면적이 좀 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는 면세다. 뭐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임대하는 경우와 사고 파는 경우가 달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라는 과세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6%부터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뭐 의도는 뭡니까? 일단 6%에서 35%까지 곱해가지고 산출세액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게 있으면 빼가지고 그거를 납부세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그 산출세액일 뿐이고 아직 세금 계산이 끝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 아직 올바른 건 아니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2번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래서 금액이 틀렸네요. 그래서 금액을 외우는 것 썩 좋지 않습니다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하다. 그거는 하나 조금 금액을 신경 써서 외워야 되겠네. 400이 아니고 300이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기본적으로 맞는 내용 맞지만 분리과세를 고려 안 했네. 그죠? 그래서 종합과세 하긴 하되 분리과세가 있으면 원천징수 자체로 끝나버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종합과세해야 된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설명이겠지. 그래서 3번도 옳은 지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11월 30일에 폐업을 하여 그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죠?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업소득 계산할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과세기간 자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는 거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포인트 한다면 1번과 3번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원론적인 문장이긴 합니다만 4번이 확실히 맞는 지문이니까 답을 4번으로 고르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3번 개인적으로 썩 깔끔한 지문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답은 충분히 잘 수 있다. 됐죠? 자, 답은 4번.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자, 1번 영업권의 대여 보이지 않는 권리를 사거나 팔거나 또는 대여해준다. 이런 거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공장 재단이 대여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이거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지. 3번 점포 임차권의 양도 우리가 프리미엄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부르죠. 그런 거를 양도한다고 보이지 않는 권리 양도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타 소득 맞다. 지상권의 대여 이런 거 기타 소득이었죠. 그래서 1번, 3번, 4번 모두 기타 소득이었고요. 2번은 우리가 따로 기타 소득에서 언급 안 했으니까 요거는 원론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보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62회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62회 기출문제는 비교적 무난하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